네, 관련 얘기는 김태준 전 공주함 함장, 박수정 YTN 경제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무사히 이제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 기자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거치된 이후에 이 이후 과정을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그 반잠수 선박이 부두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네네. 접근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뭐냐면 세월호를 묶었던 와이어 줄 이게 그 묶기 위해서 용접하고 했던 것들이 고박 있습니다. 작업을 했던, 이제 네. 다시 이제 풀어야 되죠. 네네. 아, 네. 예, 그걸 푼 다음에 이제 모듈 트랜스포터를 지금 약 466개가 있는데 말이죠. 이걸 각각 이제 집에 넣어야 되는 네. 겁니다. 그 작업이 상당히 오래 진행될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무게 균형을 맞추고 네. 이렇게 되면 그걸 집어 넣어 가지고 예. 이제 육상으로 부두로 이렇게 넣어 빼는 거죠. 네네. 그런 작업들이 하는데 세월호가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그렇죠. 네. 무게도 무겁고 그다음에 이 모듈 트랜스포터도 466개가 되기 네네. 때문에 네. 이것을 전부 다 미세 조정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면서 네. 대단히 또 어려운 작업인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세월호 선체가 이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업도 안전하게 예. 그리고 시간이 걸리지만은 정확하게 잘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 네. 화면을 보면은 이 세월호가 이 부두에 이렇게 길게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네, 횡으로 이대로 맞닿아 있죠. 횡으로 맞닿아 있는데 이대로 옮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조정을 하게 되나요? 네, 지금 있는 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다시 세월호를 그러니까 횡이 아니라 종으로, 그러니까 부두와 직각으로 놓게 됩니다. 네. 지금 반 잠수선이 꼬리 쪽과 머리 쪽이 있는데요. 꼬리 쪽이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는 쪽이거든요. 네. 이 꼬리 쪽을 부두와 맞닿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모듈 트랜스포터인 운송 장치를 세월호 배 밑으로 네. 아래로 깔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세월호를 살짝 들어 올려서 이 운송 장치를 통해서 세월호를 육지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철제 부두에 거치를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이 철제 부두 이 예. 용어도 좀 생소한데 어떤 지금 현장이 어떻게 네.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볼까요? 예, 지금 세월호가 일단은 그 항구에 접안을 해 있는 상태, 맞닿아 있는 상태고요. 완전히 이제 육상으로 올라오는 작업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네. 지금 목포 신항이 굉장히 좀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진도 팽목항이 아니라 목포 신항에서 이 작업을 하도록 선택한 이유도 그 넓이도 있고 수심도 있고 그리고 이 무거운 세월호를 안전하게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지지력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목포 신항을 선택한 거거든요. 네. 철제 부두는 사실 세월호 작업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고요. 기존의 배가 오가면서 자동차를 싣고 내리는 그런 부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접안을 할 수 있는 시설이 6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곳을 세월호 작업 공간으로 쓰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했냐 하면 3만 제곱미터 정도를 확보를 해뒀고요. 그래서 세월호를 주변으로 해서 세월호 놓는 공간뿐이 아니라 나중에 유류품이 발견되었을 때 그 유류품을 임시로 보관할 장소 그리고 건조실 또 수습 그 유해가 나왔을 때 그 유해를 안치할 안치실 이런 공간들이 마련이 될 예정이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세월호 주변으로 보면 임시 보관실 또 분류 세척실 이런 부분들이 네. 있고 철제 부두가 목포 신항에 이제 한켠에 마련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보시면 아래쪽이 하역 공간이고요. 네. 네. 세월호가 있고 그리고 세월호 주변으로 이런 보관실, 건조실, 안치실 이런 작업 공간들이 쭉 이어져 있고 이 테두리를 또 컨테이너 박스 3개 층을 쌓아서 작업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다른 컨테이너 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서로가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컨테이너로 펜스도 칠 예정입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뭐 외부에서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펜스가 쳐져 있는 그 반대편으로는 얼마든지 세월호 작업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앞서서 이 세월호를 이제 육상으로 거치할 때 상당히 조심해서 거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바닷속에 3년 동안 있다가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부식도 많이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훼손 우려가 더 높으니까 이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게
그 모듈 트랜스포터는 이제 그 밑에 바퀴가 한 20개 달려 있으면 이 길이에 따라 이제 폭이라든가 틀리기는 하는데 네. 네. 이게 지금 보면 한 16톤에서 한 20톤 이 사이에 그 중량을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가 약 그 10,0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모듈 트랜스포터 그렇죠. 여기 거죠? 그 보면 바퀴가 보이고 예. 위에다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466개가 횡으로 예. 그다음에 조립이 이게 되어서 그다음에 움직이겠습니다. 연결해서 들어가면은 네. 이제 세월호를 그 위에 얹이 저 놓고 위에다가 이제 세월호가 그렇죠. 올려지는 거죠. 예, 올려져죠. 저걸 예. 올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맞추면은 이제 세월호를 서서히 이렇게 밖으로 저 차량 저 바퀴 있죠. 예. 저기 돌아가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동하는 게죠. 네. 그래가지고 그럼 그 육지와 이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과의 높낮이도 상당히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반잠수 선박이 예. 저기 부력이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높이를 이제 하면서 아. 그다음에 또 저기 자체에서도 또 이게 약간의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네네. 모듈 능력들이 트랜스포터 자체를 예, 예.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미세 조정을 통해서 전체를 무게를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예. 그 운송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 대형 그 물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박스 예. 같은 철제, 빔 이런 무거운 것들을 옮길 때 저런 것들 사용해요. 그렇게 대단히 무거운 중량을 물체를 옮기기 위해서 네네. 운송 장비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래서 거치하기까지 닷새가 걸린다고 들었어요. 네, 나흘에서 그러면, 닷새 정도. 예. 예. 그 이후에 네.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예, 됩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은 수색 작업이 두 군데로 진행이 돼야겠죠. 먼저 바다 밑, 그 세월호가 이미 그 사고 해역을 떠났기 때문에 바다 밑의 수색 작업은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4월 초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내일이 4월 초 아니겠습니까? 4월 1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의 수색 작업은 곧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선체 수색 작업이 중요한데 이 작업은 4월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육상으로 거치하는 작업까지 끝나고 나면 바로 수색이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이 선체를 세척하는 작업과 방역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작업자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바로 또 수색을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세월호 내부가 얼마나 부식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손상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어느 부분에 구멍을 뚫을 것인지 아니면 절단할 것인지 이 방법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선체 세척은 그럼 외부만 세척을 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내부에 있는 외부를. 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뻘을 현재는 건드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반잠수선으로 흘러나와 있는 뻘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높은 곳은 어른 무릎 높이만큼이나 쌓여 있다라고도 하는데 그 뻘 제거 작업도 아직 바로 시작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네. 세월호 선체를 육상으로 완전히 들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반잠수선에 남아있는 뻘 제거 작업도 시작을 할 텐데 그 뻘 속에 유류품이라든지 또 유해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부로 다루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양이 많지만 지금 현재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기존의 사례를 보았을 때 3년 동안 배가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게 되면 쌓이는 배 안에 쌓이는 뻘만 3m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될 테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반잠수선에 현재 쌓여 있는 뻘을 제거하는 네. 작업도 차례로 이어질 것이고 또 세월호 선체 안에 이미 쌓여 있는 뻘도 아직은 건들지 않은 채로 일단 외부를 세척하는 작업을 마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수색할 건지 결정해서 그 다음에 네. 내부로 들어가고 또 뻘 제거 작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런 변수 때문에 이 선체를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 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자르는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선체를 자르면은 작업 속도를 좀 빨리 하고 그다음에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하려고 그러죠. 잘라가지고 예. 다시 세워가지고 하면은 작업이 효율적으로 하고 빨리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걸 선체를 잘라야 하면은 그냥 못 자르니까 용접을 하는데
그 용접을 해가지고 절단하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 이제 가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미수습자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죠. 네네. 네네. 그다음에 예컨대 아직도 미수습자가 그 침몰할 당시에는 옷을 입고 있었죠. 예. 그러면 그 인식하는데도 옷이 있으면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태로 둔 상태로 하면은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3년 동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부식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체는 기본적으로 서 있을 때 밑에 하중 받는 이 부분은 선체가 아주 견고한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30년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 성격을 태운다든가 화물 이쪽은 보면은 어떠냐면은 주로 알루미늄이라든가 그다음에 샌드위치 팬으로 이제 마감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 과도한 외력이 가하면은 훼손될 수 있어요. 예. 휘어진다고 부러진다고 훼손되는데 지금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3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뻘이 들어가서 한 3m 정도 되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 이걸 다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내더라도 이게 정말로 이 힘을 견딜 수 있는지, 물속에 있을 때는 물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네. 지금 나오면 또 공기 속에서 햇빛을 들어가면서 이게 부식이 또 빨리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세월호를 일단 육상에 올려서 실제 육안 검사를 하면서 그 선체가 어느 정도 마모가 됐는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안전한 방법을 택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선체에 대한 수색도 수색이지만 지금 이 세월호가 있었던 해저에 대한 수색도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 유실 방지 펜스 자체가 높이가 3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문제가 미수습자 수습과 직접적인 9분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연관이 수습을 하기 있거든요. 위해서. 근데 예. 그 펜스도 사고가 바로 나가지고 그 침몰했을 때 바로 한 것이 아니고 네. 시간이 일정 지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네. 네. 또 하다로 3m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작업하는 중에 좀 들었다 놨다 하는 네네. 경우도 네.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동 중에 예. 그러니까 3m 있을 때는 그 밑에서 괜찮았는데 그 인양하면서 네.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인을 했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올려놓고 보니까 뭐 동물 뼈가 나왔잖아요. 그래 그렇죠. 보니까 그 구멍 난데 파공했는데 또 잠수사들이 들락날락했다든가 이런 곳에 완벽하게 그물망이라든가 훼손 방지망이 안 돼 있었어요. 또 하나 선미 부분에 좌현 왼편 선미 부분에 그 램프를 절단했잖아요. 예. 근데 그 램프가 실제적으로 언제 그 열려 있었는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잘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동물배 유출 이제 발견한 걸 보면은 이제 안에 미수습자의 형태가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예. 그래서 이런 중간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다행히 미수습자가 안에 다 있다고 그러면은 발견이 100% 할 수 있는데 혹시 없었을 때는 그렇게 되는 몇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네.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수습자를 발견하게 된다. 네.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서요. 네. 15명이 목포신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수습하면서 그 안에서 유해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검안 검시, 그러니까 일단 눈으로 보고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28일이었죠. 바로 사흘 전에도 그 동물뼈가 발견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골인 줄 알았다가 결국은 돼지뼈로 확인이 되는 그런 웃을 수 없는 일이 또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일단은 현장에서 검안 검시를 먼저 하고 그래서 아직 DNA 검사 가기 전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의 유골로 추정되는 그런 유해가
발견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먼저 확인을 한 뒤에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 분석은 원주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밀 DNA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미 가족들의 DNA는 채취를 해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들의 DNA와 맞는지 이 부분을 매칭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요. 원래 DNA 분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한 달은 걸리는데요. 세월호 관련한 이 DNA 분석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최소한 앞당겨서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 그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그래서 국과수에서도 국과수 희생자 관리단을 구성을 해서 이 DNA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할 거는 말이죠. 요즘 보면 거의 다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전부 다 보면은 핸드폰으로 연락한다든가 네. 또 사진을 본다든가 뭘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물에서 익사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말이죠. 손에 뭐든지 잡으면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수습사 있다고 그러면은 이 핸드폰 찾는 게 가장 그 중요한 그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새로운 또 시선으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3년을 기다렸습니다. 미수습자 9분을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수습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준 전 공주함 함장, 박소정 경제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